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 강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운영진 심소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동료 지원 활동가 조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낸 자살 유가족이시고요. 각자의 아픔을 안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필요한 분들의 동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미고사에 대해서 우리 강명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미고사는 2010년 11월 22일 개설되어서 온라인 카페로 개설되어서 현재 회원수가 2,560여 명인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고요. 자살로 가까운 사람을 잃은 자살 사별자 혹은 우리가 유가족, 유족 혹은 생존자라고 부르죠. 들의 이제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상의 모임을 위한 카페입니다. 현 카페직이 김정원 선생님이 계시고 옆에 계신 심소영님 그리고 제가 운영자로서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미고사의 활동은 이제 2012년 서울 경기 지역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이번 연도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오프라인 자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자조 모임으로 정규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 사별 대상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진행하다가 23년부터 사별 대상 모임은 이제 온라인 모임으로 하고 있고 정규 모임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2012년 12월 14일 서울에서 연말 모임, 그러니까 전국 모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박 2일로 시작을 해서 1년에 한 번 전국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1박 2일 모임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모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2013년 이제 회원이 1,000여 명이 이제 넘어서고 그 자조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이 많아지면서 보건복지부의 도움으로 장소와 식사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자살 예방과 자살 유가족의 권익 옹호나 사회적 낙인 대처를 위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 유가족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살 유가족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우리 강명수님도 이 미고사의 회원으로 참여를 하신 거고 하시다 보니 운영진의 역할까지 맡게 되셨네요. 네. 빠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전에 주성돈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미고사에서 한 2, 3년 전에 이런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자살, 그러니까 뭐 유가족 입장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뭐 뉴스에 나간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그 유가족이 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가족이 나서서 자신을 알려야 실제로 지원이나 혹은 시스템이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다른 서구나 혹은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연구하면서도 알게 됐고 실제로도 그렇게 알게 되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살 유가족의 어떤 NGO 단체가 나오지 않고 있고 실제로는 아직도 많은 낙인들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이제 여기는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유가족의 어떤 이런 포럼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면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우리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원래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국룰이죠. 네. 제가 합시다라고 했다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얘기가 진행되고 하는데 네. 우리도 하죠 뭐 제가 그랬던 것 그 같아요. 한마디에,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실제 몇 차례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도 많은 자살 유가족들이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알게 됐고 오늘 이제 부산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는데 조금 많은 감동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는 심수영님이 연사로 본인의 이야기를 쭉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유족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더 드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자살, 저희 아빠가 이제 돌아가신 지 원래 13년이 됐는데, 옛날에는 처음 아빠의 장례식을 치를 때는 되게 숨겨야 하고 알리지 못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족이 되고 나서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와 도와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더 많은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저도 알리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알리니까 나서니까 많지는 않지만 유족들이 이런 모임들에 나와서 나도 유가족임을 밝히고 힘든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또 이런 운동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우리 소영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그 슬픔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자살 유가족 아닌 분들이 와주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앉아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유족들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영님한테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서명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우리 요즘 열심히 서명받고 있잖아요. 네, 서명 운동에 이제 법률적으로 유가족을 보면 가족의 혈연의 느낌으로 이제 가족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나종호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 친구라든가 동료라든가 지인까지 이렇게 좀 유족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서명 운동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유가족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원 체계를 좀 넓혀가자는 의미에서 누구나 유가족이 되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명 운동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서명 운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QR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서명 운동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명 운동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단순히 자살 유가족의 권익과 이익만을 위한 법률 저희가 서명 운동이 아니고요. 사실 자살 유가족들이 잠재적 그 자살 뭐라고 하죠?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자살 예방하자고 난리인데 자살 유가족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살피는 게 그 자살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는 길에 꼭 서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각자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고인과의 관계와 또 사별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동현님부터 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2006년에 아버지가 자살을 했고요. 제가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힘든 것보다 힘들어하는 엄마 그리고 힘들어하는 동생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첫째가 태어난 지 98일째 됐을 때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그것도 힘들었는데
예, 그리고 와이프가 이제 시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 분위기가 아주 네, 힘들어서 뭐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걸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고 또 제가 힘들어할 겨를이나 처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건 가족들을 살피는 게 제일 힘들어서 제가 아픈 걸 몰라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다행히도 컴퓨터 인터넷에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 뽑아서 심각한 우울증 나오길래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 먹어서 저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이를 사실 낳으면 인생이 가장 힘들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데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맞닥뜨리신 거잖아요. 그 양가 감정 때문에 되게 힘드시지 않았을까? 사실은 제일 큰 감정이 화가 많이 났었고요. 원망을 너무 많이 했었고 이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런 기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했죠. 아기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저희 첫째가 계획 없이 생겼어가지고 와이프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생겨서 이제 네, 그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 때였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엄마가 불쌍하고 또 여동생 불쌍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잠깐이긴 한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살던 집에 여동생이나 엄마가 살던 집에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살았거든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갈등 고부 갈등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와 계신데 그런 얘기를. 네. 근데 고부 갈등 물론 힘든데 이게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고 모두 다 그 인생의 아픔을 엄청난 상처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도 보살펴야 되고 여동생도 보살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그때는 상속폭행의 한정 승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아버지가 같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떠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래서 제가 직업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걸 다 지켜내려고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정리되는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 이제 그러고 나니 우울증이 이제 딱 밀려왔군요. 풀리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실질적으로 그냥 자살로 가족을 안 잃어도 누가 사망하면 밟아야 될 절차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살로 가족을 잃으면 당황하게 되고 더 어렵고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누군가가 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던가요? 혹시? 지금 그 자살률 원스톱 서비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한정승인 상속폭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긴 하는데 2019년 8월에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그 원스톱 서비스 상담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잘할 수 생각이 있죠. 들어서 네네.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었는데 1년 반 정도 하고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1년 반 정도 하면서는 이것만 잘 돼도 상당 부분 덜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물론 심리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처럼 상속폭이 한정승인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아시지만 아까 교수님께서 합병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게 좀 주변 정리라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아직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화가 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스톱 정말 애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애도와 슬픔은 주변 사람들이 그 짐을 덜어줄 수 없잖아요. 그건 오롯이 가족의 몫이기 때문에 근데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덜고 싶어서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 서명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바랍니다. 네, 또 조동현님께 이따 여쭤보고요. 우리 소영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빠는 2011년 6월 8일 날 돌아가셨고요.
저는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꿈에서조차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내가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라는 죄책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이제 힘들면 기도를 하잖아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도를 1년 동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겼고 아빠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야 했는지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1년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저는 1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좀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러면 나와 같은 유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카페를 뒤져서 미고사라는 카페를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자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서, 나와 같은 유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말만 하더라도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아무 편견 없이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유가족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유족들의 모임이 도움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고 1차적으로 내 공동체는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위로를 전혀 못 받으신 거잖아요. 네, 교회 분위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암암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분위기 또 목사님의 어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내가 의지해야 되고 사람이 마음이 어려울 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위로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난을 당할까 봐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 하면 쟤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렇게 아빠가 자살로 돌아가셨지? 이런 얘기들을 들을까 봐 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분명히 이제 한국 교회 내에 있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라이프오프가 참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어떤 분이 같은 류의 질문을 좀 해주셔서 교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을 경우 목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자살한 당사자는 없지만 가족과 친한 교우들이 아직도 교회 출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교인이 자살을 하면 사실 그 함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도 자살 유가족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건 저희 조성돈 대표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대담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흐름을 깰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그 라이프오프 홈페이지에 그 자살 사안 이후에 긴급 목회 돌봄부에서 저희가 아예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많이 교회에선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말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자살하고 구원 문제, 뭐 지옥, 뭐 이런 얘기가 끊어진 게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자살에 대한 책을 썼다가 언론에서 제가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다 그랬다가 댓글이 그 사이트에 400개가 붙어가지고 뭐 네가 죽어라 지옥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했던 게 2008년도입니다. 근데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한 10년 사이에는 그래도 뭐 장례를 안 치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없어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내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교인들이 대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아까 나정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슨 말을 해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실은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이브 오프 홈페이지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고, 아까 뭐 같이 있어주는 거, 그리고 뭐 상속 문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하셔서, 그때 우리 강명수님이 좀 집안일을 같이 도와주거나 이러면 그게 좀 도움이 된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를 잃었고요. 이제 4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는 81년도인데 그때는 자살의 지읒자도 얘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들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 밖에 그 얘기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제 친구나 친지나 뭐 친척이나 뭐 동료나 다 모두가 그랬었는데, 심지어는 저희 가족끼리도 엄마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으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 얘기를 언급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뭐 20년, 한 25년간을 제가 어머니가 이제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했고, 제가 이제 40대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고, 그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고, 상담을 제가 하기도 하고 상담을 제가 받기도 하니까 결국은 제가 애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시켰다. 그러니까 지연된 애도 장애자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공부하면서, 그리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나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서 이제 찾아보니까 미고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미고사에 나가서 그때는 저는 사실 참석반을 하려고 나간 거는 아니고 좀 나 같은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이미 이제 저는 여러 가지로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의 가장 큰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고통이고, 그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일상을 도와주잖아요.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옆에 좀 있어주기도 하고 전화를 해주기도 하고 뭐 어떠냐고 안부를 물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자살 유가족은 본인도 얘기를 못하고 주변의 어떤 이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주 초기에 긴급한 어떠한 시기 동안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 동안에도 일상의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니까 조금 옆에서 일상을 도와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살로 가족을 잃었다가 아니라 그냥 가족을 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도 해다 주고 옆에 있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이런 일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현님은 어떠셨어요? 조동현님은 그 힘든 시간에 어떻게 누군가 이웃이 해주면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면 가장 위로를 받았다거나 힘이 됐을 경우는? 저는 사실 그 당시에는 크게 뭐 도움을 받거나, 저도 선생님처럼 오래되시진 않았지만 2006년이어서 그때만 해도 뭐 그런 제도가 있거나 특히 뭐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그런 쪽에 가까운 사회복지사였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 위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한테 그런 얘기조차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나도 그때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있었으면 도움을 받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자조 모임을 매달 한 달에 5군데 6군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모습,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조 모임이 여러 가지 해결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참 아쉽다. 제가 이제 올 초에 칠곡이랑
김해 자조 모임에 잠깐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되고는 있는데 잘 안 쉽게 진행되고 있다 정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정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자조 모임을 평일날 하면 직장인 오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드러내는 걸 또 더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많고 시골 흔히 말하는 시골 가면 다들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모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근데 인구는 적고 그러니 더 잘 안 되고 그러니 더 고립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쉽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저한테는 지금도 저는 제가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당사자한테 네. 내가 왜냐하면 활동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아무래도 정화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도 좀 더 정적인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정리돼가고 또 시쳇말로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나아지고 제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제가 나 교수님한테 여쭤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어머니를 1년 전에 자살로 잃었고 아직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한테도 자살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얘기를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가 자살 유가족이라고 밝히는 거 이거 자체에 뭐 치유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떠셨어요? 개인적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경험은 이제 일반적인 분들하고 약간 좀 다른데요. 저희 아버지가 파업 중에 자살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거고 우울증이 있어서 자살하신 건데 그 파업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돼서 열사가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사회적인 문제로 네. 인한. 그러다 보니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파업 중이었거든요. 직장은 다른데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오고 막 네. 왁자지껄 동네가 다 알고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네, 상황이어서 네. 저희는 숨기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업에 아까 개인의 우울증이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파업이라는 뭔가 사회적 문제가 개인에게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노조나 노총에서 열사로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그럼 이렇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말을 못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열사가 돼서 아빠의 죽음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해주잖아요. 그게 되게 위로가 또 되셨을 것 같은데요. 위로가 됐다기보다는 저한테는 도구같이 취급이 돼서 아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이제 그 상황을 저는 오로지 엄마 여동생 우리 와이프 우리 애기한테 영향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 그때 32은 제가 되게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저 또 왜 이러죠? 32살이면 너무 어리죠. 갓 아빠가 됐을 때고. 네, 저한테 주어진 것만도 감당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개인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하면 파업하면 다 자살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트리거가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 나이에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돈벌이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 뭐 이런 짐작들이 들죠.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나이가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이러려고 안 그랬는데 아까 교수님 우시는 거 보면서 오바하시네 막 그랬는데 제가 또 이러고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죽음이 오히려 가족들한테 너무 비극이고 너무 슬픈데 오롯이 애도할 수 없고 이게 갑자기 열사가 되고 막 이게 도구로 이용된다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저한테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해야겠다고 저는 시점을 정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그나마 편했던 게 뉴스가 나왔던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걸 출력을 다 해서 내가 감정을 섞지 말고 설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저도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아들한테 내가 나까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진짜 DNA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안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해놓고 아이한테
그 출력한 자료들을 꺼내놓고 아들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제 얘기를 장황한 저의 설명을 듣고 했던 첫 마디가 나 다 아는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유족들한테도 많이 얘기하지만 뭐 우리 어린 아이가 아빠가 또는 누가 자살한 걸 몰라요. 근데 언제쯤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면 아이들도 커가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슬슬 알게 된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알고 있는데 하고 뒤에 또 붙인 말 중에 하나는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딸은 중학교 1학년이 됐었는데 그 한 1년 뒤에 지 오빠랑 얘기한 거 듣더니 뭔데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해서 또 얘기했더니 딸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어떻게 알았니? 근데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게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아이들은 그걸 할아버지의 그 죽음의 원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던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좀 설명하면 좀 긴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짧게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나 아닌데 그냥 우리 할아버지의 그냥 아까 말한 그냥 죽음의 하나의 원인 그냥 그렇게 팩트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도 DNA가 있나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심각하게 거기까지 절대 안 가는 네, 것 같고요. 네. 예.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명확하게 할아버지는 우울증 때문에 심신상실 상태였고 사고였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9년 만에 사망보험금을 받았어요. 자살로 돌아가신 거에서 면책 당했다가 9년 만에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은 이유가 심신상실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이었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또 교수님이 유퀴즈 나오셔서 그때는 선택이 아니고 심신상실 상태의 사고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어디 갈 때마다 그거 동영상 틀거든요. 네. 저한테는 그게 메시지처럼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하나의 네. 그냥 뭐 암에 걸려서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 이런 사고다,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죠. 심신 상태의 그런 심신상실 마음을- 상태의 사고다. 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네요. 아이들은. 사족이 안 붙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동현님이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내가 돼가고 있다 할 때 울컥하셨는데 우리 명수님도 계속 이렇게 꾹꾹 눌러 담다가 엄마의 나이가 딱 됐을 때 그 우울증이 파도처럼 다가왔다 하셨잖아요. 그게 의미가 되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녀 입장에선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를 잃으면 어머니, 아버지 잃은 나이가 내가 됐을 때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44세 돌아가셨는데 44 이후의 모습은 저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를 넘어서 뭐 엄마가 되고 뭐 할머니가 되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이제 경험으로서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나이를 넘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두 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44세 돌아가셨고 3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53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4과 53을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랬었죠. 근데 넘어서 이 나이까지 왔어요. 장하세요, 선생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도 여러 번 눈물이 나고 말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면서 처음에는 아직도 저게 저렇게 슬픈가 슬프죠. 근데 이분들의 눈물이 꼭 슬퍼서 흘리는 눈물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 나이를 넘어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 눈물은 또 슬픔만의 눈물은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거 줄게요. 언제 괜찮아지는지 몇 년이 이 질문 너무 마음 아프네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소영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마 너무너무 괴로우신가 봐요. 언제 괜찮아지는지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숨을 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애도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이것들을 감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애도가 더 늦춰지고 나 혼자만 이거를 계속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점점 어려울 수 있고요.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 주변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자살 유가족들과 그런 자조 모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또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또 거기에서도 서로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적극적으로 애도를 하게 되면 괜찮아져요. 저도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물론 뭐 아빠에 대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다 괜찮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평생 이제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가끔씩 울컥울컥하는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살아갈 의미를 찾고 또 고인이 또 하늘에서 나를 볼 때는 또 내가 잘 지내기를 바랄 것이고 내가 잘 지내기를 소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남겨진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시면 네 좋아집니다. 네. 아빠가 그래도 너무 그리울 땐 어떻게 하세요? 네. PD님이 가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는 그런 질문들 때문에 저도 울컥울컥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사회를 잘 봅니다. 네. 네. 네, 명 MC라고 네, 제가 너무 네. 우셔갖고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왜냐하면 네. 전주에서 이제 아빠 강연 준비할 때 아빠 사진을 되게 오랜만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진짜 훅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요. 아빠 사진을 딱 보면 그리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랑 못했던 이야기, 아빠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빠 나 잘 살고 있지? 아빠도 괜찮지? 나 응원해 줄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 기일이라서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서는 좀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아빠의 납골당에 가면 항상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마음을 작정하고 갔어요. 내가 울면 아빠가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이제는 울지 말자. 아빠가 날 보고 그만 미안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갔다 왔고 이번에는 많이 안 울고 그냥 웃으면서 아빠 내년에 또 올 테니까 아빠도 잘 지내라고 그리고 아빠 딸 잘 지내고 있고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동현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언제쯤 괜찮아지는지 궁금하다는. 전 자주 모임 진행하면서 그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안 괜찮아집니다. 좀 나아지는 거죠. 점점 나아지고 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냥 나아지는 거지 괜찮아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가 자살했고 엄마가 자살했고 배우자가 자살했는데 어떻게 괜찮아집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나아지기는 해요. 지금 울컥한 것도 오랜만에 울컥했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맨날 울컥하다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울컥하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울컥하게 그렇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지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나 교수님도 파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점점 나아지기만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날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어떤 날 그렇게 화가 나고 원망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생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계속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괜찮아졌네라고 하다가 또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고
제가 그 원스톱 서비스 상담사 교육 받으려고 2019년에 갔을 때 이제 그때 십몇 년 지나고 저는 아예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육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시체 검안서를 왜 시체 검안서라고 부르는지 괜히 화가 나고 아 좋은 말 없나 막 이런 혼자 생각하면서 화내고 그랬던 제가 감정적으로 오버되는 경험들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화가 나고 아빠가 너무 그립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막 욕하실 것 같아요. 하늘을 보고. 전화합니다. 어디에요? 그냥 아버지 번호에 전화합니다. 없는 번호라고. 전화해서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내고 얘기를 해요. 그럼 좀 나아지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절에 모셨는데 그 절에 가는 것도 가끔 가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기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저도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게 돼요. 네, 로또 사면 아버지한테 이번엔 좀 부탁해 이런 식으로. 네, 저 그냥 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요. 로또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시네요. 그렇군요. 지금 함께 울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소리내서 우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그 가족 전체 상담도 받으셨어요, 동현님은? 전체 상담을 받은 적은 없고요. 네, 전체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유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가장 공감하는 게 서로 걱정하고 있거든요. 죽을까봐. 서로 또 너무 힘들어서 얘기 안 꺼내는 거, 금기시 되는 거 이런 상황들이 더 힘들게 되기 때문에 서로 걱정 안 될 만큼 상담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전해드릴 만큼 전체가 상담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명수님은 어떠셨어요? 이제 너무 오래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는 인식도 없었으니까 가족들이 서로를 뭐 돌보고 이럴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3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뭐 그 아버지와 이제 10년 아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조차 없었고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일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일상을 이제 바쁘게 살고 일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이제 없었죠. 그러면 동생분은 지금 선생님은 공부도 하셨고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애도의 과정들을 잘 마쳤는데 또 동생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동생과 내가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동생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의 우울증을 거의 다 겪어낸 사람이고 제가 대학생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을 다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문점을 가지면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동생은 아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똑같이 돌아가셔도 형제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많이 애도 과정이 다른 것 같고 동생은 또 자기의 어떤 길을 가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랐고 저는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글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이라든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서 저희 아이들은 그게 이제 엄마가 겪은 일이고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면서
뭔가 큰 고통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숨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또 그냥 유가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또 동료 지원가 또 같은 치유자 상담가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소영님은 아버지 그 죽음 전에도 이런 상담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죽음 후에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저는 가족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 가족은 저희 엄마 아빠는 굉장히 자주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석사 때 이제 공부를 한 상태였고 그쪽으로 이제 직업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고 저는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이쪽 자살 유가족 관련해서 자살 예방 강사 그다음에 자살 유가족을 연구하는 논문 뭐 이런 것들 지금 박사 과정을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의 방향을 또 바꿔놨네요.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느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보람을 느낀다기보다는요,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앞에 나서서 이야기도 하고 뭐 저를 불러주는 곳도 강의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유족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너무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공허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빠는 없네.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또 제가 보람을 느끼는 건 오늘처럼 이 자리에 이렇게 저희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유가족인 걸 왜 얘기하고 싶었냐면 모르잖아요. 저도 유가족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유가족의 아픔이 어떤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갈 때 많은데 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옆에 있는 유가족들을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대통령 과 함께 저희 마음 투자 뭐였죠? 마음 투자 설명회인가? 마음 투자 지원. 네, 이제 자살 예방 같이 하자는데 거기에 또 우리 심소영님이 사회를 보셨어요. 대통령 앞에서.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자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자살 유가족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또 정부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낸다는 거, 저 굉장히 마음속으로 뿌듯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님은 어때? 지금 그럼 동료 지원가가 직업이신 거예요? 원래 사회복지사가 직업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사였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직업은 아니고요. 지금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손해사정 회사의 사회공헌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주로 유족하고 상담을 하죠. 예. 그렇군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자살중 원스톱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리든지 간에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편하게 보험금을 못 받는 걸 받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걸 좀 터부시하는 네, 경향이 그럴 또 수 있거든요.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 이득이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서 계속 일을 했고 봐와서 느끼는 게 그 못된 흔히 부르는 못된 보험회사도 심실상실이 많네 사고사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유족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리적으로 엄청 크다는 걸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손해사정 일도 알고 사회복지나 정신건강이나 유족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나의 사명인 것 같다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사회공헌 팀을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네요. 저는 그때 전주의 성가 우리 명수님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 유가족들이 성장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슬픔을
끝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성장함으로써 이 슬픔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걸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이 세 분을 보면서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성장을 늘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세 분의 발걸음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우리 유족분 중에 또 한 분이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단 세 분이 좀 본인 마음과 정신 건강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를.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해라. 나한테 도움되는 아하. 나한테 도움되는 모든 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외적인 활동도 있죠. 보통은 외적인 활동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좋은 프로그램도 보고 그리고 뭐 좋은 책도 읽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식물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등산을 하거나 외적인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향적인 사람들은 또 집순이 집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집에서 자기만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저한테 도움됐던 거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면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탐구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활동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의 균형인 것 같아요. 나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외적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한 개발을 자기 나름대로의 개발을 꾸준히 하는 거. 아까 이제 이게 언제 괜찮아지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언제나 괜찮아질까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붙들지 마세요. 언제나 괜찮아질까? 그거를 붙들면 붙들수록 안 괜찮아집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요. 그냥 내가 이런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놓인 것 자체를 그냥 힘들지만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건하고 상관없이 내 그릇을 키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 내 그릇을 어떤 방법으로도 키우면 그 사건은 사실 그 내 그릇 안에서 아주 작아집니다. 내가 겪는 아주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로 될 수가 있고 제가 말하는 성장은 아마 그게 성장인 것 같아요. 내 그릇을 키우기. 네, 우리 소영이님. 네, 뭐 저는 저 자신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저의 감정을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때문에 힘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굉장히 잘 체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고민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 감정을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고민할 것들이 있으면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을 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제 성격이 좀 적극적인데 그래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나 마음들이 있는데 근데 어차피 피해 다녀도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용기 내서 좀 이렇게 직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또 요청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고 또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도 좀 완화되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워져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현님. 제가 지금 109로 바뀐 1393 자살위기 상담 전화를 한 2, 3년 받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좀 나아지겠냐 뭐
그리고 하는 얘기 중에 저한테 너는 왜 사니?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본에 나온 대로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제가 공감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죽지 못해 살거든요. 예, 그럼 죽지 못해 살 바에는 기왕 사는 거 좀 잘 살자. 뭐 이 정도. 그럼 이것저것 해보자. 뭐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발만 나가자. 뭐 우울할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산책하세요. 그런 얘기 말고 좀 없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는 게 잘 안 되시면 한 발짝만 일단 한 발짝만 가보자. 그리고 문턱에 앉아서 밖에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하나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는 운동 많이 하고 앞에 놓인 거 해결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 달에 지금 풋살을 한 40게임 정도를 뛰거든요. 네, 거의 축구 선수죠. 네. 저희 와이프가 저녁에 이제 밤에 8시에 나가면 축구 선수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힘들 땐 더 열중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살도 빠지고 좋았는데 무릎을 잃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솔직히 힘들면 병원 가라, 약 먹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약 먹는 게 불편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다 살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 나온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부른 거 없다. 선생님은 약 처방해 주시는 거다. 상담은 상담대로 받고 약은 약대로 먹고 약도 궁합 같은 거니까 안 맞으면 다른 약 먹고 다른 약 달라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전 그렇게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 나종호 교수님이 제가 거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자살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또 뭐 하냐면 뭐 세바시나 각종 유퀴즈 팀에 우리 자살 유가족들이 나와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본인이 그렇게 구애 편지를 본인 쓰고 계세요.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설득력 있죠.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만큼 설득력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분들이 많이 울고 정말 피를 토하셨을까요? 제가 상상이 되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죠. 네, 꿈에도 여기 계신 모두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 그냥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명수님부터. 글쎄요. 제가 지난번 대전 모임에서는 뭐 약간 정체성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자살 유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전에는 이제 아예 부인이라기보다도 아예 그냥 인식을 못하고 그냥 내 삶만 내가 살아가는 삶만 생각했던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제가 지연된 애도 과정을 이제 쭉 겪으면서 아 내가 자살 유가족이구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또 이제 씨름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미 공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 어떤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저를 또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어서 저는 아마도 계속해서 가늘고 길게 이런 삶을 살 것 같고 하나는 뭐냐면 조금 더 같이 우리 사회가 이런 거를 조금 더 나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을 보고 또 눈을 보고 또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약간은 희망도 보이고 조금 더 나아지고 있고 그 나아지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2011년에 이제 아빠를 떠나보내고 2018년에 제가 상담하던 내담자를 또 자살로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차적으로 트라우마가 왔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에서 떠날 수 없구나. 딴 사람은 한 번도 안 겪을 일을 나는 2번이나 이렇게 겪었구나.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아빠가 떠나갔지만 또 다른 가족들을 만난 것 같아요. 자살 유가족이 또 다른 나의 2번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속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싶고, 또 자살 유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서로의 어떤 거리, 간극들을 좁혀가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들을 계속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자살 유족으로 또 자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서 또 많은 위로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저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진지한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유족들 만나거나 이런 자리에 오면 항상 분위기 이렇게 왠지 너무 정중해야 될 것 같고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족도 웃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즐겨야 되고 하니까요. 제 역할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그냥 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제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잘하는 게 돈 계산하고 따지고 이런 거 잘하는데, 보험사랑 따져서 유족한테 돈 받아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유족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주고 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 유족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험금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뭐 이랬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결국엔 못 받았고요. 못 받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조목조목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4년 동안 혼자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걸 내가 돈을 받으려 한 내 자신이 너무 막 이렇게 자책하고 하던 걸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손해사정사를 만났는데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사지 상담사나 유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설명하는데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이 그냥 저도 모르게 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웃기면서 즐거우면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꼭 해야 되는 일도 불편하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목도할 수 있게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좀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